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 예, 최종 결선 투표 결과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장동혁 후보가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 이제 2천여 표 신승이었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줄고 이제 1등일 거란 예상이 좀 많았고 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장 의원을 이긴 거 좀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의원이 이긴 거. 네. 예. 장 후보 같은 경우 22만 301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21만 7,900여 표, 그러니까 2천여 표 차로 이제 이긴 겁니다. 네. 이번에 투표율이 46.55%, 그러니까 본 경선보다 2%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이 표심이 뭐냐 이런 해석이 많았었는데 결국 장동혁 후보 지지를 위해 들어온 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거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표심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그렇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여 표, 네. 장동혁 후보가 18만 5천여 표로 그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2만여 표 앞섰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그 득표율로는 60.1%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39%여서 6대4 비율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무당층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훨씬 앞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원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 비중이 80%다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장동혁 후보가 최종 승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결과도 어제 같이 발표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선에 앞서 본선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5만여 표로 김문수 후보도 앞서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죠. 그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유튜버한테 이제 유튜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를 한 목소리로 지지해줬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당선 소감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줄곧 강성 목소리 내왔잖아요. 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장동혁 의원의 어제 당선 소감, 지금 뭐 조태임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 들어보면은 앞으로 당내 갈등이 좀 커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 어제 취임 일성에서도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앞서 얘기했던 뭐 출당이나 징계 가능성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란 행위 경고받은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윤리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른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징계가 필요하다. 어떻게 좀 이제 전한길 씨를 감싸는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씨를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냐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이제 말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바 없다고는 했는데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탕평책으로서 이른바 찬탄파도 끌어안지 않겠느냐, 네. 지명직으로 앉힐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일각의 전망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배제하는 네, 그런 네. 답이었어요. 지금 이제 최고위 비율이 반탄파가 그러니까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보다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잖아요. 3대2 비중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지명직 최고를 앉히면 비율이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 탕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 국민의힘 관계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당직 인선이 좀 녹록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요 사무총장 같은 건 매우 중요 당직인데 친한파 출당 등의 좀 강경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구급 프레임이 좀 씌워질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선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하. 그리고 이제 친한계 출당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 괜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보기성으로 출당을 하더라도 원외 인사들 몇몇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징성 큰 인물들을 해서 괜히 이제 그 세력을 더 키워주는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 김준일 평론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면 결단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출당이란 건
뭐가 있어야 출당을 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출당, 결단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본보기로 누군가를 좀 징계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무더기로 예를 네. 들면은 뭐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음. 그럼 원래 이제 민주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이견이 있는 거고. 물론이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을 비판해 왔던 게 뭐 이재명 1급 체제다. 그럼 이거는 장동혁의 1급 체제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말해왔던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예. 뭐가 됐든 쉽지는 않지만은 본보기로 쳐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것도 당내 분란이 너무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 쳐내기, 뭐 축출 이거는 아닐 거다. 그럼 좀 상징적인 발언이었다 어제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되기 전과 예. 당대표 된 이후는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양양자 최고위원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강경 노선을 하지만은 실제 되면은 당을 또 단합해가지고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일 대우로 만드는 거는 또 당대표의 몫이기도 해요. 당대표가 잘 하면은 또 단일 대우로 이견이 있는 것도 추스리면서 가는 것도 또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고 뭐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도 뭐 이제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여야 간에 이 대화가 이뤄질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좀 또 틀렸어요. 뭐 자주 틀려서. 근데 이제 1차 투표를 분석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 이제 어제. 1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 갈 때 1등하고 2등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누가 더 많은 표차로 올라가는 거야 했는데 소문으로만 돌던 장동혁 1위가 사실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 투표에서 당원 투표 받은 게 장동혁 13만, 김문수 10만, 조경태 6만, 안철수 4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김문수 이제 장동혁이 3만 차이예요. 13만하고 10만. 예. 그런데 조경태, 안철수를 합치면 10만입니다. 그러면은 예. 단일화했으면은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게 왜냐면 항상 이렇게 단일화하면 이탈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러면 친한계가 김문수를 지지했다라고 보면은 이거를 뭐 범친한계라고 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 찬성파가 10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문수와 장동혁 표가 3만 차이였는데 결과는 결국은 장동혁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경태, 안철수 표가 다 가지 않았다. 김문수한테. 그렇죠. 가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어제 제가 뭐 이제 한카톡에서 얘기를 했던 게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네. 가능성이 하나는 그러니까 장동혁을 막아라라고 해가지고 친한계 성향의 지지자들이 찍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었다는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아예 장동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때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 더 나왔다라는 거. 이 가능성을 저는 전자로 좀 봤는데 이게 후자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지금 당원들, 이 투표를 하고 있는 이 네. 당원들한테 있어서 네. 오히려 한동훈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김문수에게 페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막판에 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최악은 막아야 된다는 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네. 그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누구를 찍어라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그 사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표가 뭐 김문수 후보로 갔다 이렇게 보기가 좀 그런 얘기도 어렵다는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2부에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구냐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됐고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 떨어졌잖아요. 그분이 보는 페인 분석의 이게 페인의 요인은 뭔지 한번 이것도 이따 질문해 보도록 하죠. 요거 하나만 짧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 이 보수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됐을 때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에요. 그때 어땠죠? 황교안 대표랑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김진태 후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섰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이
소위 말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흡사한 게 그때 아스팔트 보수랑 손잡았어요. 황교안. 그때 이제 정광훈을 위시한 아스팔트랑 손을 맞아요. 잡았고 네. 이번에는 그 전환기를 위시한 이쪽에 아스팔트 보수랑 또 이제 스피커들이랑 손을 잡았고 네. 그래서 이제 당이 강성으로 갔고 그때도 문재인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그러니까 탄핵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좀 열패감에 있었던 당원들에게 아. 강성으로 나가면서 일종의 희망을 줬다라는 아. 건데 중도층이 보기에는 얘들은 아직 반성을 안 하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보수 정당 최악의 성적 그리고 그랬죠. 민주당에는 180석이라는 선물을 안겼거든요. 그럼 장동혁이 그 길을 답습할 황교안의 길을 답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결과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걸 봤는데 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그 선택을 하겠느냐의 문제인데 어제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 전 대통령 면회에 갈 건가요? 하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내가 저 전당대회 당시에 약속을 했으니 가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른바 중도 민심하고는 좀 멀어지는 행보라서 정말로 갈 거라고 보세요?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보세요? 황교안 대표도 그때 탄핵은 잘못됐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흡사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음.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또 엄청난 비난, 본인의 지지 세력의 한 축이거든요.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면회 갈 거다. 음. 그럼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서 이따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더 덧붙일 거 있습니까? 네. 전당대회 다음으로 결과 관련. 넘어가요. 다음 네, 넘어갈까요? 네. 다음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 후. 예, 한미 정상회담 어제 저희가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그 후로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뒷이야기도 나오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어제 저희 방송 이후에 나온 내용들 보면 이제 미국이 내민 청구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뭐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요구나 추가 부담은 이제 나오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 먼저 이제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했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그리고 28,500여 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또 볼 건 28,500여 명 일부러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콕 집어 얘기한 부분도 좀 네.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공개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그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 먼저 국방비 증액을 얘기를 해서 뭐 걱정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주한미군 감축이나 뭐 대중견제 강화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이제 돌발 발언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국방비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무기 구매와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500명이라고 콕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 생중계 자리에서 4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둔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이 4만 명이라고 완전 틀린 얘기인데. 네, 그 앞에서 고치지 네. 않고 여기 연설에서 이렇게 콕 집어 그렇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조선업에 한 1,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할 거고 2,000억 달러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거다. 직접 투자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미국 얘기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렇죠? 네.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는 걸로 지금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네, 추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제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현대자동차나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 밝히고 조선 원자력, 한국 뭐 LNG 여기 5개 분야에서 MOU 9건을 체결하면서 11개 이제 계약 및 MOU를 체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한 2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대한항공이 499억 달러 규모 이제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잉사로부터 이제 103대
항공기 이제 구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뭐 항공 분야 이런 부분은 이제 협력 강화할 것이다. 그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미국의 최적 유일한 파트너다. 제조업 르네상스 뭐 공급망 협력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미국 내 투자나 뭐 일자리 확대 이것과 좀 맞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생방송을 하는 중에 현대차에서 얼마를 투자한다, 뭐 대한항공이 비행기 100여 대를 산다 이게 나오길래 이게 그러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건가? 별개인가? 계속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별개로 더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 규모가 대미 직접 투자 규모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고 그리고 회담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뒷얘기들 많이 나와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왜 그 급히 갔는가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이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네. 그 이야기들 좀 모아볼까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 왜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향했냐 이런 얘기 그때도 궁금증을 많이 네. 자아냈었는데 결국 이제 임무는 이 음모론 해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내 실세이자 마가 세력을 좀 제어한다고 할 수 있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라고 하는데 이 비서실장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카운터 파트너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이즈 비서실장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과 좀 한라인 구축을 해야 된다 해서 2주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네. 가져야 된다. 근데 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SNS 돌발 상황 있었잖아요. 숙청 뭐 어쩌고 네,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12시였는데 그 앞서 10시쯤부터 한 40분 동안 수지 와이즈 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런 그 한국과 관련한 일어난 오해들을 이제 불식시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하고요. 아, 강훈식 실장이. 네, 맞습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어제 기자 질문이 나와서 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기자 질문이 나와서 답할 때도 내가 뭐 오해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 것도 강훈식 실장의 그 뒤에서 네. 뭐 설득 과정 이런 게 주요했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우려 나오는 게 네. 이번 이 일을 이제 계기로 그 네. 친중 반미 주장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마가 쪽 인사들이 많다. 이걸 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준일 평론가.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 외신들도 그렇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잘했다,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미국의 압박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한미 정상회담 취소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라오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때 얘기는 나오고. 예를 들면 3,500억 달러 어디 쓸지를 합의문으로 지금 미국은 작성하기를 원한다. 예. 그거 안 쓰면 회담 취소하려고 한다라는 게 예. 직전까지 보도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주한미군의 방위비.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성격 이제 네. 한미 상호 방위 중에 대부분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예.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었다 장관들한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 분야의 장관들이 제가 이 정도 한국한테 따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도 좀 헷갈려 하다가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총력전에 이제 펼친 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그냥 이제 피스메이커 여기에 또 기분 흡족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무역 합의도 무역 협상도 그 기존 안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만 기존 안대로 가겠다고 한 것 참 다행인데 아직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to be continue 아니에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 대출 보증으로 2천억 오케이. 뭐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강훈식 비서실 3실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논의하는 거다. to be continue 맞군요. 예, 이게 그냥 뉴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구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협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장관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분리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서 빈틈을 좀 파고 들어간 거. 트럼프가 원하는 뭐 김정은과의 만남 이거를 내민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참 뉴 노멀이 된 게 트럼프 시대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뒤통수 치나 안 치나를 다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 뉴노멀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장하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자연재해 같다. 그 말이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최종건 교수와 함께 좀 자세하게 더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가죠. 네, 권성동 특검 출석, 한덕수 영장 심사.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특검 조사를 오늘 받는다고요? 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하는데요. 권 의원은 이제 통일교로부터 억대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선 전후로 해서 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그리고 뭐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제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권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백하다, 정치 공작에 맞서겠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환결의 단독 보도 하나 나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권 의원의 그 압수수색,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면서 권 의원 차량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확보를 했는데 권 의원 보좌진 명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중순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 하고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이제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있는데 오후 1시 30분부터 있고요. 네. 그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문 작성 폐기한 혐의 등인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